네, 8월 4일 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이 시작됐고, 네. 이 거래일이 지났고요. 네. 7월 마지막 거래일도 보셨을 거고, 네. 이제 며칠간 좀 뭔가 시장이 좀 변하나? 이게 또 네. 무슨 일이지? 이런 시장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이슈가 없는 날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 어제 오늘 8월장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뭐 7월 말에 워낙 급하게 올라서 좀 의미 있는 반전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5천까지 열렸을 수 있었던 시장을 좀 되돌렸고 거기서 이제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힘 없거나 좀 조정을 받고 나머지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코스피가 좀 약하고 코스닥이 좀 강한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림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는 뭐 급락의 이유들을 여러 군데서 찾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반도체 업종으로 쏠림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가 63.7%였어요. 반도체 한 업종이 갖고 있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네. 저게 이제 삼전익스 포함이고, 네. 뭐 반도체 업종이 업종 들어가 있는 전체 건 다 들어갔는데 아. 너무 심했죠. 63.7이면. 근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전이 51.6이었어요. 아마 어제 좀 빠지고 오늘 좀 덜 올랐다라고 한다면 거의 근접하는 수준, 50% 초반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좀 과도하게 쏠렸던 반도체의 흐름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어제 오늘 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된 뒤에는 저는 반도체가 다시금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5월, 6월 달처럼 뭐 반도체만 가는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최근 흐름처럼 뭐 이슈가 있는 업종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색깔이 변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네. 뭐 반도체 일변도에서 이제는 코스닥으로,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도 맞아요. 순환매가 네. 도는. 왜냐하면 어제부터 보면 그 상승 종목 개수, 하락 종목 개수가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고 지수가 빠져도 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어제도 많아지고 그렇고 있죠. 많더라고요. 오늘은 심지어 코스피에서 100개가 안 돼요. 하락 종목 수가. 네. 요게 이제 하루짜리는 모르겠는데 이틀 나오니까 이제 서서히 네. 이거 좀 변하나? 추세적으로 그렇죠. 확실히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은요? 추세적으로 변한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더 봐야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업종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싸다라는 얘기들은 옛날부터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변했냐? 이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면서 뭐 금융투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했죠. 뭐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때 5월, 6월, 5월이 파란색, 6월이 초록색인데 5월, 6월 달에 산업종을 보면 반도체, IT 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세 개만 샀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전자, 닉스, 전기, 그리고 지주사, 뭐 스퀘어나 이런 종목들 얘네들만 샀어요. 저때 저 얘기만 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 얘기만 했죠. 네. 그런데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7월이 매수가 그렇게 세질 않아서 눈에 띄지 않는데 7월을 보시면 요 밑에 그림 뭐냐면 빨간색이 7월 달에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샀는지 비율이에요. 네. 근데 5월, 6월 달을 보시면 IT 하드웨어를 시가총액 대비 압도적으로 샀고 반도체도 시가총액 대비 되게 세게 샀고 그런 그림인데 요 빨간색이 7월인데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빼고 다 삽니다. 다 사는데 어떤 거 하나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사죠. 여기서 뭐 유틸리티, 철강, 증권, 건설, 상사본재, 2차전지, 기계 얘네들을 보면
실적 대비 좀 많이 빠진 애들을 좀 사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예, 그래서 쏠림 현상을 야기했던 수급 주체가 매매 패턴을 바꿨다라는 것들에 있어서부터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지금 뭐 전 종목 전 업종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도 흐름이 나타난 뒤에는 또 옥석가리가 되겠죠. 진짜로 같은 분위기에서 올라왔는지 진짜로 싸서 올라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마 7월 아마 이제 8월 지나면서 8월 중순 지나면서 좀 더 타이트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던 이유를 좀 물론 지나간 일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의 일이기도 네. 해서 좀 짚어보면 7월 말쯤에 미국에서 청산이 대규모로 됐다. 네네. 레오폴드, 네. 네, 아센브레너, 네. 뭐 그런 천재 소리를 듣는 네. 젊은 청년의 어떤 펀드가 네 크게 한번 청산이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레버리지 했던 게 아니라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레버리지가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네. 있었다라는 부분의 청산. 네. 이때부터 우리가 팍 튀기 시작했죠. 팍 튀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어쨌든 좀 규제가 들어오고. 규제책들이 네. 좀 나오면서 네.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그때. 그 청산 이슈도 있었고 그날 뭐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AI로 돈을 번다. 이 수익성이 좀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갑자기 그때도 뭐 한국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마이크론도 8%인가 올라 10몇 프로가 오르고 샌디스크도 20몇 프로가 올랐어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한국도 그때 시점을 전후로 해서 좀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보시면 신용장고인데요. 과거 흐름 보면 금융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때를 제외한 2016년하고 2025년은 고점 대비 신용장고가 17% 정도 줄어든 다음에 좀 바닥이 나왔었는데 29일까지 데이터를 봐도 15%고 아마 30일까지 하면은 한 16% 17%까지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청산이 좀 세게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급락의 뭐 많은 이유라고 일컬어지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도 저점 수준에서 봤을 때 출시됐을 때 당시의 수준까지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수 레버리지 ETF 또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죠. 네. 그러면서 레버리지 영향력 그리고 뭐 신용장고의 부담들은 좀 일정 부분 덜어낸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도 있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 급반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바닥 통과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28일인가 30일인가 뭐 워낙 급락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랫꼬리를 달긴 맞아요. 했지만 장중에 5,200까지 갔던 흐름들이 어쩌면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5,200까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에 이제 무섭게 진짜 네. 밀리고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런 그렇죠. 한숨이 저절로 나오시네요, 부장님. 네. 많이 힘드셨죠? 이게 처음 보는 흐름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뭐 저번에 왔었을 때도 뭐 건전한 조정이다. 이익도 올라가고 경기성지수도 올라가고 경제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되는데 뭐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락할 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뭐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옆에 부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쟤 또 저거 꺼냈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조이소스의 재기성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강화 현상이라는 것들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좀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그림 보시면은 사람들의 인식, 생각과 그리고 심리와 가격, 펀더멘탈 이슈 간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왜 빠졌을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악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이 악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 매도가 커지고 그럼 또 빠지죠. 그럼 또 빠지면은 또 악재를 해석하고 진짜. 예, 계속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거를 생각했던 트리거는 지금 중국발 이슈가 들어왔을 때 이게 그렇게 걱정할 일인가?
중국발 이슈 뭐였죠? 창신 메모리랑 그리고 노광 장비 개발한다라고 했을 네, 때 DUV. 예. 네. 저 아는 홍콩에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아, 걔네가 그렇게 문제야? 그거 그렇게까지 그거 아닌데? 예, 예. 그 정도 아닌데? 야, 걔네 넓히지도 오. 싸지도 못한 애들 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심리가 안 좋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그걸 기정사실하는 거죠. 이게 누적된 것들이 지금 심리를 뭐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그림을 가져오면서 이거는 자기강화 현상에 빠진 것 같다. 이걸 돌리려면은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나오기 위해서는 빅테크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메타가 또 이제 한번 난리를 쳐주고 하면서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수익성을 보여주면서 턴어라운드 했고 그 와중에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소화된 상황이라서 좀 강한 반전이 나왔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알파벳 실적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대. 네. 막 이랬다가 네. 지금 아마존 뭐 네. AWS 네. 3년 안에 네. 굉장히 수익성을 수익성이 다 좋았다. 네. 우리가 투자했던 거 다 회수 가능하다. 굉장히 강력하고 네. 정확하게 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많이 잠재우고 주가도 네. 그때부터 빅테크도 또 많이 네, 올랐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됐다고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되는.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막연한 공포감을 이제 갈라준 거죠. 요 표를 보여드리면은 네. 좀 종목별로 이렇게 배분이 이렇게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실적 쇼크를 기록하고 뭐 적자 현금이 없다라고 하고 뭐 난리가 났을 때는만 하더라도 다른 애들도 그럴 것 같아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이쪽에서는 아니야, 우린 돈 벌고 있어라고 한다면 막연한 공포감에 벗어나서 승자 패자가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뭐 빅테크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공포까지는 아닐 거다.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메타나 이런 쪽들이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서 보여줬던 그림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승자 패자의 개념으로 갈 거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체적인 충격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번에 빅테크 특히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트럼프도 한 숟갈 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미국 이란하고 또 무력 분쟁을 일으키면서 유가가 뛰었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뭐 3.7을 넘나들 정도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문제를 좀 더 자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트럼프가 이번 또 재발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11월 4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블루 수입 가능성이 역전됐어요. 그게 뭐예요? 민주당이 상하원을 전부 장악할 수 있다는 확률이 그게 높아졌어요. 네. 지금 민주당 하면 AI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제어하거나 자제시키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것들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또 다시 유가가 좀 안정되고 금리도 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요 부분 또한 시장에 좀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동안 그래서 코스피가 5,200 가고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네. 뭐 이러는 진짜 네, 워만 급등락 장세죠. 정말 난리의 7월이었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매번 했던 얘기가 아니 기업이 돈을 못 벌어? 잘 버는데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선행 BR도 네, 하고 뭐 4배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종국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PR 얘기 하지 좀 마세요. 이제 듣기도 싫어요. 그게 안 맞잖아요, 시장이랑. 이런 심리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싸진 구간이긴 했던 거죠. 말도 못하게 말도 맞아요. 못하게. 네.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PR이 4.85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1,000 깨졌을 때가 6.27배였고요. 네.
2000년 이후 이번보다 더 낮았을 때가 2003년인데 그때는 코스피가 516포인트인가 그때 5.14배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보다 낮은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못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좀 그림을 넘겨서 보여드리면 요 그림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다가 최근 3주 연속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됐어요. 야, 이익 꺾였잖아. 그러면은 PER은 이제 의미가 없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네. 보기엔. 근데 이 이익 전망이 떨어졌던 거는 전적으로 닉스 한 종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먹혔던 거죠. 닉스 때문이에요. 그래도 모르겠고 이익이 꺾였는데 무슨 PR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었는데 보시면은 7월 10일이 이 고점이었거든요. 보시면은 반도체보다도 닉스가 더 많이 빠졌고요. 이익점에 하향 조정됐고 다행히 지난주를 기점으로 전자가 26년, 27년 이익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를 빼면은 2분기는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좀 레벨이 업됐고 연간 그리고 27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최근 3주 동안은 그런 불안 심리가 있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실적 전망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만 다시 앞으로 가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PR이 1.39배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건데 와, 이건 뭔가 복잡하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좀 단순하게. 네. 파란색이 네. 52주 1년 중에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그거고요. 네. 빨간색 가운데는 12개월 선행 EPS 이익 전망이고요. 네. 맨 밑에 그림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네. 근데 이 파란색 점선으로 된 거는 과거 30% 이상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네. IMF 금융위기, 아, 경기 꺾여버렸고요. 그리고 IT 버블, 네. 실적 박살이 났고 이 경기선 기수 완전히 급락을 했죠. 그러네요. 그리고 카드 사태, 이때는 한국만 완전히 아, 내리막길이었고 이익 전망도 내리막길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경기선 기수는 곤두박질 쳤고 이익 전망도 꺾였고 네. 그리고 그때 코로나 쇼크 때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익이 꺾였고 실적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2022년 긴축은 하는데 경기는 악화되는 사이클에서도 이익은 꺾였고 경기선 기수도 꺾였어요. 근데 이번만 이례적으로 경기선행 기수는 계속 올라가고 이익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최근 8월 1일 넘어가면서 12개월 선행 EPS는 1120까지 올라갔거든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1170이었고 7월 31일 날이 1190이었고 지금이 1200이에요. 120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전후면은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38%까지 빠지니까 뭐 저도 이거는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그걸 넘어섰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최악의 사회에서 바닥을 통과하고 바닥에서 좀 벗어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금 좀 더 냉철하게 좀 데이터를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면은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됐던 거잖아요. 악재만 보였던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싸다. 그리고 디레버리징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그리고 막연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투자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익은 다시금 올라온다. 이런 그림들이 매칭이 되면서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렴해졌다. 네. 여기에다가 어떤 빚 내서 투자했던 부분, 부담을 네. 뒀던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정리. 네. 네. 물론 그 정리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아픔을 네. 겪었지만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네.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란 말씀이신데 근데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지난 방송에서 코스피 11,000도 돌파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이번 8월 전략 보고서에서는 코스피 9,300선으로 좀 낮게 네. 낮춰서 잡으셨더라고요. 네. 9,300만 만약에 가도 지금으로서는 뭐 땡큐지만 정말 감사하다지만 그래도 이제 낮추셨다는 거가 궁금한 거예요. 이유가 네. 뭔지. 네. 일단은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그당 저희가 지난 주말 기준인데요. 반도체 PER은 4배였어요. 지난 주말에 급등을 해서 7월 30일 날 급등을 상한가를 가서 가서. 여기 표를 보시면 4.04배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저희는 원래 타겟을 8배까지 열어줬었는데 그거를 좀 7배로 좀 낮췄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질 않고 있고 레벨이 더 올라갔고,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국고채 금리를 3.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3.4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PER은 7배 정도가 나와서 원래 타겟을 했던 8배보다는 좀 낮은 7배를 반영을 해줬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최근 보면은 비반도체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반도체 이익 전망은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낮춰가지고 전고점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만 하셨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이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의 이익 전망이거든요. 네. 파란색. 예,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뺐는데. 네, 뺐는데도.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뭐냐면 요 빨간색이 반도체를 뺀 산업들의 수출 증가율이에요. 네. 보시면은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이 돼도 안 듣는 거였죠. 계속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보합권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12%, 2분기는 20%까지 올라왔고 전 분기 대비도 마이너스였던 게 4.5, 14.1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수출 모멘텀이. 그러면서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시장 색깔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는 것은 밸류에이션 레벨을 8에서 7로 그리고 10 어디였죠? 8에서 7이었고 이게 지금 15까지 열어뒀던 거를 지금 11, 12 정도까지만 열어놓다 하더라도 저희는 9,300, 9,400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냥 러프하게 PER로 보기만 한다면 지금 이익 기준으로 8배만 가도 9,300 갑니다. 8배가 어느 레벨이라고 하냐면 보통 평상시 최근 같이 이익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경기가 괜찮을 때 PER 8배 밑이라고 하면 딥밸류라고 그랬어요. 딥밸류? 굉장히 싼 구간이다. 그리고 2001년 이후 평균이 PER 평균이 9.5배고요. 2010년 이후 평균이 10배거든요. 그거보다 한참 못 하잖아요. 그런 수준까지 회복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9배, 10배 가는 게 아니라 딥밸류를 좀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정상화만 나와도 갈 수 있는 레벨은 9,300이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반도체를 제외해도 지금 수출 모멘텀이 살아나고 굉장히 좋아지고 네, 있다. 네.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과 그렇지만 채권 금리. 네, 금리가 좀 이게 부담스럽다. 굉장히 높아서 금리가 높다는 건 좀 할인 네, 받는다. 밸류에이션 이런 더 요인이 높이 있죠. 주기는 그렇죠. 어렵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죠. 요걸 더해서 그렇다면 한 9,300 선. 네. 맞추신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단 이틀이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약해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봐야죠. 네. 더 지켜봐야죠. 네. 이틀만으로는 좀 판단이 그쵸.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하루는 아니잖아요. 이틀 연속 갔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반도체시고 다른 게 가는 건 진짜 딱 하루짜리였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어지고 코스닥만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3일 연속이에요. 맞아요. 3일 연속 매수 사이드 칸은 엄청난 코스닥에서 네.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것도 흐름 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싶고요. 일단은 코스닥이 움직인 트리거는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가 4%에 가까이 가서 야 이거 뚫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3.7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말씀. 한국 국채금리. 네. 4에서 3.7까지 내려왔는데 뭐 네. 많이 안 내려왔는데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걸 생각을 하면 좀 확실하게 며칠 동안 빠진 거거든요. 채권 금리랑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 강도를 보면 채권 금리가 작년 4월 말 5월 초에 바닥 잡고 쭉 치고 올라왔는데 그동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거의 수직낙하듯이 그쵸.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게 좀 코스닥 시장 특히 성장주 쪽에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시점에 공청회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지? 라는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그 기준점을 좀 다시금 본 거죠.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어요. 근데 러프하게 보도된 걸 보면은 실적, 성장성, 재무 건전성, 지배 구조 요 네 가지를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테너리스트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실적은 요 기준, 성장성은 매출액 성장률, 뭐 건전성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순위를 매겨봤더니 이런 종목들이 나왔어요.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가 되게 많아요. 반도체가 되게 많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원래 처음에 승강제가 나왔을 때는 성장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걸 빼면 어떻게 될까? 바이오가 못 들어가요. 성장성이 없다면 바이오가 못 들어간다. 그럴 수 있죠. 바이오는 왜냐면, 네. 그렇죠. 시장 지표, 네. 실적, 지배구조 세 개만 보면 바이오 중에 실적으로 들어갈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성장성을 넣었더니 이런 제약 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들어가는 듯 보여요. 이런 것들이 리프레시 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환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코스닥은 뭐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들어와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시장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하고 있어서 저는 여긴 15개 종목만 했는데 저희 컨테너리스트가 그 외에도 한 뭐 36위까지 여기도 반도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IT 하드웨어 반도체가 많고 그리고 뒤로 간다 하더라도 IT 하드웨어 반도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소부장 플러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좀 선별해서 좀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바이오 네. 뭐 이렇게 해서 저게 뭐 당연히 확정은 아니고 확정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윤곽도 확정은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 걸 해서 추려봤을 때 어떤 게 많이 들어가나, 높을까? 네, 많이 들어가나 봤더니 하면 전혀 기대하지 성장성이라는 지표를 넣었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이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바이오가 몇 개씩 들어가면서 좀 환기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뭐 소부장도 꽤 괜찮았고 바이오도 뭐 움직이고 네. 바이오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인터넷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제약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채권 금리 급등에 따라서 약했던 업종이거든요. 채권 금리가 4에서 3.7로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움직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반도체는 그러면 끝이 아닌지요? 소부장이 좀 안 좋은 거 보면 네. 또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지냐면 반도체로 너무 쏠려서 코스닥이 못 갔어. 네. 근데 반도체가 좀 쉬어주니까 수급이 가는 것도 있고 네. 또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네. 레버리지 ETF 규제가 좀 들어가면서 수급이 일로 간다고도 하고 네.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네, 또 네. 나오면서 코스닥으로 가기도 하는데 아까 그 9,300 제시해 주신 코스피 지수가 가려면 사실 맞아요. 반도체 투톱이 네. 못 가면 못 가죠. 힘든 네.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반도체 투톱이 또 가면 코스닥이 못 갈 거고 지금 네. 약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포트 짜기가 좀 어려운 국면에 네. 들어간 거 아닌가 네. 싶은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네. 반도체가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았다. 너무 쏠려서 51%였던 반도체 비중이 63%까지 끌어당겼던 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여진이 남아있다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럼 이걸 비중을 조금은 네. 줄이고 쏠림을 완화시킬 완화시키는, 때까지는 좀 코스닥 쪽으로도 움직일 수 좀 있다. 룸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떨어지고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코스닥이 쉰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만 올라가는 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제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안 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가 좀 잦아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매도의 한 축이었던 연기금이나 이런 쪽들에서도 매도가 잦아들겠죠. 예.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6월 19일, 20일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혼자 114% 올랐어요. 너무 독보적으로 올라서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그리고 뭐 외국인도 계속 리밸런싱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여기서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 7,500, 7,500, 8,000까지는 외국인이 좀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반도체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서 좀 숙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 좀 그동안 많이 밀렸던 애들이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이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는 이전만큼 쏠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닉스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살아날 때쯤, 아직까지는 닉스는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초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명확하게 날짜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급락을 또 한번 야기했던 닉스의 컨콜에서의 실망감을 채워줄 수 있는 발표가 있다면,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네.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죠. 예, 이거는 뭐 근데 ADR 네. 그 조건에 있었다라는. 그래서 8월 얘기잖아요. 초가 지나면 또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다시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자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들 6월 달 흐름 때문에 너무 쏠림 현상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금 노이로제식으로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월 초 효과 때문에 전자 닉스가 튑니다. 네. 그리고 월 초가 지나면 전자 닉스가 오르긴 하는데 완만하게 올라요. 그때 순환매가 계속 있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3월 아니죠. 4월, 5월에 그런 식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튀기도 하고 전기가 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 소부장이 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5월 27일 날 레버리지 체크가 나오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5월 27일 이후는 그냥 반도체만 시장을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지, 이 흐름은 딱 한 달이었고, 그 전에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월 초에 시장 레벨 끌어주고 좀 쉬는 과정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했다가 좀 쉬기도 하고, 물론 삼전 엑스도 그랬죠. 그래도 상반기 내내 밀렸어? 그럼 사지 뭐. 네.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좀 단순했다?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보기에는 맞아요. 좀 뭐랄까요, 단순하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쉬웠다? 네. 공식이 있다라고 할까요? 네. 근데 밀리면 요- 사면 된다. 근데 요게 이제 약간은 달라졌다라는 느낌으로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그건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계속 새로운 기준점을 들고 와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주가가 꽤 올라왔다 싶으면은 이제 더 타이트한 기준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었을 상황에서 좀 오버슈팅이 좀 세게 나왔고 언더슈팅이 좀 세게 나왔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앤홀드는 쉽지 않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9,300 또는 9,000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10월 중에는 또 이제 실적 시즌 또 돌아오잖아요. 3분기 지나고 이제 9월 초중반 가면 실적 시즌 또 돌아올 건데, 또 검증하자고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10월 달에는 많이 좀 레벨이 좀 올라왔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일정 부분 정리해가지고 이 검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좀 더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현금화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네. 간밤에도 빅테크 M7, 애플 제외하고 올라주는 흐름이 일제히 네. 좀 있었고, 근데 우리는 좀 개인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한 뭐
1년 전에 비해서 만약에 네, 좀 네. 길게 잡고 본다면 빅테크가 오르면 우리도 좋다 이런 좀 단순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빅테크가 좋으면 좋다가 아니라 메모리가 메모리가 어땠지? 맞아요. 하이닉스 ADR이 네, 어땠지? 어땠지? 맞아요. 네. 코스피 야간 선물이 어땠지? 네, 네. 뭐 EWY가 어땠지? 네. 더 보는 것들이 좀 많아졌죠.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맞아요. 빅테크는 조금 어제 투심이 돌아왔는데 메모리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샌디스크 실적도 네. 있기도 하고 네. 8월에 또 엔비디아 실적도 말에 네, 있잖아요. 말에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트 미리 좀 얻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뭐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쪽이라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8월 6일 날 샌디스크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가 조금 그런 거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빵빵 떴어요. 서프라이즈 비율.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인데 매출액 자체의 서프라이즈가 올해 1분기에 올해 1분기 아니죠. 이게 아마 이게 2분기일 거예요. 이게 분기가 좀 달라서 회계연도가 달라서 좀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매출액인데 25%가 넘었고요. 그전 분기는 10몇 프로, 그전 분기는 뭐 하이 싱글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상을 비트하는 게 더 비트했어요. 이번에도 더 비트할 수 있을까? 요게 조금 시장 기대가 너무 높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전자닉스 실적을 보면은 꽤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샌디스크가 얼마 전만 해도 미국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오른 네, 맞아요.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상승률이 근데 제일 지금 보시면은 꽤 많이 빠졌어요. 그쵸. 네, 많이 네.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 랜드 가격도 계속 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디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고정가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빠질 땐 안 먹혔죠. 안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꺾일 거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돌아서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그런 걱정들을 먼저 땡겨와서 걱정을 했던 거라서 저는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고 진짜 팩트가 보이기 시작하면 좀 다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EPS는 계속 올라오는데 뭐 주가는 거의 많이 못 올라와서 PR이 23배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익 모멘텀이 계속 둔화됐거든요. 근데도 쭉 올라오긴 했죠. 이제 또 턴합니다. 이익 모멘텀이 기조효과 때문에 이제 또 턴하고 있어서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주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도체가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도 시장은 좀 안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해 네. 주신 우리가 이제 하락할 때 심리가 안 좋아졌을 때 네. 외부에서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시장 왜 이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주신 네. 그 부분들. 근데 우리만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게 네.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시장에 좀 영향이 네. 있었어요. 뭐 키미K3라든가 네. 창신 메모리 상장이라든가 DUV 양산 소식, 간밤에도 창신 메모리 뭐 네. 공장 하나 더 짓는 거 검토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메모리가 또 네, 흔들리기도 흔들리기도 했죠. 했었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엄청 차이가 있고 네. 당장에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도 네. 중국 얘기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릴 수밖에 흔들리는 없죠.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구멍 보고 놀란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걸 기정사실화했잖아요. 결국에는 창신 메모리가 전자닉스 MS를 갉아먹을 거야. 막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했던 상황인데 아직은 8%인데도 네. 점유율이 점유율이 네. 조만간 뭐 계획상으로는 몇 년 뒤에 20%래.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지금 닉스하고 전자가 돈을 버는 게 범용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익이 꺾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광장 그리고 뭐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 할 거야라고 하는데 공정을 늘릴 거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거죠. 창신 메모리가 발표한 내용을 믿었던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너무 걱정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키미 3 같은 경우도 뭐 딥시크 쇼크 있었잖아요. 그걸 겪었는데 그럴까? 근데 또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저는 되게 좋게 해석을 했거든요. 후발주자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다른 후발주자는 더 힘을 내지 않을까? 네. 우리도 할 수 있어. 또 선두주자는 야 얘네가 이렇게 따라왔어? 우리도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게 해석을 했는데 시장은 뭐 제2의 딥시크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너무 낙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긴 하지만 저는 지금 있었던 이슈들을 그냥 다시금 되새겨 본다면 뭐 시장이 과하게 반응했다 그 과정에서 과하게 빠졌고 좀 언더슈팅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봐야지 시장을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네.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물론 좋죠. 네,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동안 올라가면서 겪었던 많은 뭐 쏠림이나 네, 네. 지나친 변동성이나 네. 이런 건 좀 줄어들면서 건강하게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는데 네. 8월 들어서면서 뭔가 감지가 되는 네. 부분도 있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 내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그건 맞아요. 면도 그건 있는 맞아요. 것 같고 네. 전략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단은 네. 6천을 안 깨면은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된다. 6천 안 깨면. 네네 6천 안 깨면 그리고 6,800을 넘어서면 이제는 8천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등락이 있을 때는 많이 오른 것들을 더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아직까지 덜 오른 쪽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고요. 풀어야 될 숙제를 나머지 공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변동성이 있을 때 다시금 사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거나 다른 쪽이 올랐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를 팔고 다른 쪽으로 옮길 이유는 없다. 예. 조금만 버티시면 반도체가 다시금 중심을 자리 잡고 시장을 끌어가는 가운데 6월 달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아니라 많은 업종들, 많은 종목들 지금 실적도 여러 업종들에서 좋게 나오고 있고 수출도 웬만한 산업들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반도체를 쏠림 현상보다 반도체도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다른 업종들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업종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쏠림 현상 반도체 된다 안 된다에 몰입되지 마시고 반도체는 그래도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지금까지 덜 올랐던 거 아직까지 싸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찾아보신다면 순환매 대응에도 플러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모셔서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된 의견이나 감지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오늘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